처음으로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네요. 먹고 살기 바빠서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40이라는 숫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짜 고생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30대에 제 인생 다시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하는 일도 잘 되고 주변 사람들도 다 좋고 무엇보다 근 몇 년 사이에 아주 소중한 인연이 생겨서 더 제 인생이 뜻깊게 느껴집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산업 현장에서 기계 다루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몸은 많이 고생하셨지만 벌이가 많이 좋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랑 같은 동네에 있는 빵집 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렇다 할 직업은 없었고 빵집 일을 도우고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참 인기가 많으셨답니다. 어릴 때의 기억이지만 제 기억에도 상당한 미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앞에 절 데리러 오면 친구들이 누구냐고, 엄마 맞냐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버지 동네 사람들 중 어머니를 안 좋아하던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어머니가 입이 닳도록 자랑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른 사람이 아버지라고 아버지는 자신에게 잘해야 한다고 하셨죠. 아버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같이 하하호호 웃으셨으니까요. 이렇게 추억해보면 나름 화목한 환경에서 자란 것 같네요. 그게 그리 오래 가진 않았지만요. 제가 10살, 남동생이 8살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교감 선생님이 앞문을 두드리더니 담임 선생님하고 몇 마디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담임 선생님은 다짜고짜 제 짐을 챙겨줬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저를 데리고 이번에는 동생이 있는 교실로 갔고 동생도 저처럼 얼떨떨한 표정으로 책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교감 선생님을 따라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문으로 가는데 저 멀리서 이모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 가을이었는데도 이모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아버지께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은 사고 나기 딱 좋은 일을 하니까 항상 조심하라고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그 사고가 일어났으니까요. 동네에서 좀 큰 병원에 도착하니까 어머니, 외할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흰 천이 머리 끝까지 덮인 차가운 시체만 있었습니다. 그 흰 천 틈으로 삐져나온 피 범벅이 된 아버지의 발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겐 영혼 같던 그저 멋지고 강하기만 한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충격은 제가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컸습니다. 동생과 저는 어머니를 따라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이모랑 외할머니가 번갈아가며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반쯤 정신이 나가 있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모와 외할머니가 저희를 챙겨주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만 계시던 어머니가 점차 회복을 하시면서 저희를 돌봐주시긴 하는데 뭔가 무기력하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밤마다 자꾸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우연히 할머니랑 어머니랑 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니? 그렇게 고르고 고른 남자가 명 짧은 남자라니. 참나. 돈 좀 번다고 해서 그래, 네 좋을 대로 했는데 이게 뭐냐고. 애는 둘인데 돈은 없고 어떻게 키울 거야? 내 노파심에 얘기하는데 우리한테 손 벌릴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가게 망한 뒤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인 거 너도 알잖아. 도와줄 돈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알아요, 저도.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답답해 죽겠다고요. 보험금 나온 걸로는 얼마 버티지도 못할 텐데. 아, 진짜 어떡해 해요, 저. 네가 뭘 어쩔 거야.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나 해. 생활력이 좋기나 해. 평생 벌어다 주는 거 써보기만 했는데 뭘 할 거야. 그냥 엄마 말대로 해. 그게 최선이야.
정말 그래야 될까요? 이쯤 대화를 엿들었을 때 저와 동생이 인기척을 느끼신 건지 대화를 멈추고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최선이라는 게 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긴장되기도 했고요. 그 궁금증은 머지않아 풀리게 됐습니다. 어머니랑 동생이랑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제가 살면서 고속버스를 타는 일은 1년에 서너 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시골에 있는 친할머니 댁에 가는구나. 그런데 그때는 방학도 아니고 명절도 아니고 할머니 생신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학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짐도 엄청 많았죠. 어렸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친할머니 댁에 오래 가 있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게 저와 동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올 줄 몰랐던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께 며칠만요, 정말 며칠만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저희를 재우고 나가시려는 걸 동생에게 딱 들켰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난 그날 밤을 전 똑똑히 기억합니다. 엄마, 어디가? 가방 들고 어디가? 태성아, 이것 좀 놔. 아니야, 엄마 안 가. 엄마 요 앞에 마트 가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여기 마트 없어. 여기 시골이야, 엄마. 엄마, 우리 버리는 거지? 버리고 도망가는 거지? 동생은 엄마의 다리에 매달려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동생도 자기가 버림받는다는 건 알고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는 대답 없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생이 울음을 그칠 줄을 모르자 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방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동생은 어머니의 옆에 꼭 붙어서 어머니를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어머니의 손가락 하나를 잡고 잠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밤새 눈이 많이 온 건지 일찍 일어나신 할머니가 마당에 눈을 쓸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엄마는요? 올 거요. 온다고 했어. 할머니는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가 아니라 할머니 당신께 하시는 말 같았습니다. 뒤늦게 일어난 동생의 울음소리가 차가운 공기의 시골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그날부터 저와 동생, 할머니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고모네가 할머니 댁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동생이자 유일한 형제이시죠. 제가 더 어릴 적에는 자주 배웠었는데 사촌 동생들이 생기면서 최근엔 자주 못 배웠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고모는 배가 불룩했습니다. 그 불룩한 배로 요리조리 뛰어다니는 2살짜리 아기를 잡으러 다니시느라 헉헉거리셨죠. 사촌 동생이 낮잠을 자자 고모는 할머니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동생과 사촌 동생이 자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구경을 하고 있었죠. 열린 문틈으로 대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엄마, 아직도 연락이 안 돼요?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연락 오겠지. 지 자식인데 설마 안 올까봐.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새언니 인상부터 별로였어. 오빠 대하는 태도 봐. 자기는 아쉬울 거 없다는 듯,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듯 잘난 체하는 태도였잖아. 가진 건 쥐뿔 하나도 없으면서 오빠는 새언니 얼굴만 보고 좋다고 내내거리면서 무슨 공주님 모시듯 하고. 솔직히 새언니 애들한테 딱히 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어. 내가 애 키워보니까 알겠더라. 무슨 남의 애 보듯 하고 오빠 쉬는 날에는 애들 오빠한테 맡기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만해라. 그래도 엄마 맘은 그게 아닌 거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새언니 평생 안 돌아온다에 내 이 손모가지 건다. 그만하래도. 엄마나 좀 그만해. 오지도 않을 사람 기다리지 말고 쟤네들 어떻게 할 건지 생각 좀 해보라고요. 어쩌긴 뭘 어째. 안 오면 그런갑다 하고 내가 키워야지. 얼씨구. 엄마, 나이는 생각 안 해? 이 시골에서 남자애들 둘을 할머니가 어떻게 키워? 내 나이가 어떻다고.
아직 60 조금 넘었어. 옛날엔 다 할머니들이 그리 키웠어. 아님, 뭐 방법이나 있고? 그러게, 어디 보낼 수도 없고. 예끼, 그런 말을 하지도 말어. 내 손주여. 내 귀한 아들이 낳은 내 손주라고. 그럼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보내긴. 알겠어요. 저 다음 달에 출산이라 자주 오지는 못하겠지만, 힘 닿는 데까지는 도와볼게요. 저는 제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제 동생도 우리가 버려졌다는 걸 알았겠죠?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저런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았을까요? 적어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철이 들기엔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저에게 중요했던 건 제가 부모에게 버려진 고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모부가 근처 학교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덕분에 그 다음 주부터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야 학교가 있었는데 그렇게 작은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다니던 학교보다는 작았지만 그래도 애들도 많고 학교도 엄청 컸습니다. 지금은 다 급식 문화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다 도시락을 싸고 다녔는데 거기서 집안 수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안 수준이라고 하니까 웃기긴 한데 어쨌든 소세지 이런 건 가난한 애들은 꿈도 못 꿨고 반 애들 중 반 정도는 그냥 김치에 밥, 콩자반 이 정도였습니다. 제 도시락은 김치에 밥이었습니다. 그 밥도 현미가 더 많아서 입 안에선 오도독 오도독 씹히는 그런 밥이었습니다. 그땐 제가 3학년 때라 뭐 아무렴 어떤가 싶었는데 5학년쯤 되니까 애들이 누가 잘났네 못났네를 비교하더라고요. 어렸지만 그때 저는 나는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나를 버리고 가난한 할머니 밑에서 동생과 단 둘이 사는 저는 왕따 당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고 또 버림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처럼 강해 보이고 싶은 애들이랑 몰려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때문에 할머니 속을 엄청 썩혔습니다. 할머니께서 학교에 오시는 날은 허다했고 저를 대신해서 잘못한 것도 없는 할머니가 선생님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일 때면 괜히 더 반항하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후회되는 행동인데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1학년 때였는데 할머니가 학교에 불려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또 죄송하다고 했고 그날은 그게 못 견디게 화가 나더라고요. 할머니랑 집 오는 마을버스에 내려서 같이 집까지 걸어가는데 할머니의 말에 결국 제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태호야, 너 어쩌려고 그러냐? 고등학생씩이나 되었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뭘요? 뭘 그만해요? 제가 뭘 했는데요? 그만 사고 좀 치고 댕기라고 이놈아. 허구한 날 사고 치고 할미 학교 불려가게 하고 아주 힘들어 죽겠다. 그럼 안 오면 되잖아요. 뭐? 안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와서 거기서 고개를 숙여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사과를 하냐고요? 할머니가 사고 쳤어요? 내가 사고 쳤지. 원래 그런 거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사과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 부모예요? 할머니가 내 엄마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이놈이 못하는 말이 없어. 맞잖아요. 나는 부모도 없는 고아 새끼라서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할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네가 왜 고아야? 네가 왜? 어디서 그런 말을 써? 할미가 있는데 왜 고아야? 누가 그래? 어떤 썩을 놈이 그래? 할머니가 울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는 평소에 표현을 많이 안 하시는 무뚝뚝한 분이십니다. 잘 웃지도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딱히 화내는 일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막 화를 내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할머니의 우는 모습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할머니 얼굴도 잘 못 보겠었습니다. 그 일이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죠. 와, 나 진짜 볼품없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고작 17살에 이런 생각하는 것도 지금 보면 참 우스운데 그땐 그냥 그랬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만 하는 게 나는 그냥 양아치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좀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날 바로 할머니한테 가서 그동안 죄송했다고 앞으로 학교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한다니까 할머니가 이러시더군요. 그려 잘해봐. 넌 내 손주자녀. 자식보다 귀한. 이러면서 5,000원 한 장 주시는데 코끝이 찡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고생고생 하시면서 키워주시나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 돈 많은 거 아닙니다. 평생 농사 짓던 분이라 저희 키우면서도 계속 농사 지으셨고요. 얼마 안 되는 돈 저희한테 쓴다고 로션 하나 안 사서 쓰셨습니다. 할머니 화장대 보면 맨날 로션통들이 뒤집혀 있길래 왜 저렇게 놓고 쓰나 했는데 나중에서야 알겠더라고요. 그게 아까워서 사지 못하고 통에 남은 거 아껴 쓰셨다는 걸요. 저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없어서 학원 같은 건 못 다니고 교과서만 줄줄 외웠습니다. 제 사정 알고 있는 담임 선생님이 전년도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프린트해서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전교 1등한테 음료수 하나 사주면서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교 1등 애가 문제집 같은 거 가끔 주기도 했고요. 전교 1등한테 배운다고 저도 1등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섭게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사실 더 내려갈 것도 없었지만요. 그렇게 계속 1등 쫓아다니면서 공부하다가 1등 집까지 가게 되고 그러다가 아주머니 권유로 1등과 과외까지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 한 푼 안 내고요. 1등 과외하는 데에 제가 끼게 된 거죠. 살아생전 과외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건 놓치면 안 된다 하고 예습 복습 다 하고 숙제까지 완벽하게 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이유는 과외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진짜 정말 예뻤거든요. 그분은 1등 어머니 친구분의 딸이었는데 미대 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미대고 성적도 고등학교 내내 1등 안 놓쳤다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레 미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제 성적에 갈 수 있는 학교 입시 정보 같이 찾아보고 준비해야 할 거 찾아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관심도 없을 뿐더러 주변에 대학생이 없으니까 무슨 과가 있는지, 캠퍼스는 뭔지, 어떤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분이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진짜 저는 디자인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합격한 그때도 정확하게 이 과가 뭐 하는지 몰랐었는데 성적에 맞춰서 지원을 하다 보니 그곳에 덜컥 붙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서울 근방에 있는 학교였고 어찌어찌 4년제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었습니다. 아, 참고로 저 많이 도와주던 1등이는 경영대 가서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그 과외 선생님과는 대학 붙고 연락 안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학교에 통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정신을 좀 차렸을 때라 할머니도 걱정되고 동생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동생이야 워낙 순하고 착한 애라 할머니 속은 안 썩일 테지만 할머니 연세도 있고 이제 밭일도 하기 힘들다고 하셔서 생활비 걱정하시는 걸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생 데리고 나가서 살아야 하나, 같이 경기도 올라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동생 성인 때까지 키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생도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졸업하고 싶다고 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 고모부 사업이 좀 잘 되고 있을 때여서 할머니 생활비 도와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동생 성인 될 때까지만 거기서 지내시다가 나중에 고모가 모신다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마음 놓고 학교 갈 수 있었죠. 등록금은 국가 장학금으로 했고 생활비는 감사하게도 고모가 좀 도와주셔서 걱정 없이 기숙사 생활했습니다. 사실 그 과외 선생님이 좋아서 미대 진학한 건데 재밌더라고요. 차분하게 앉아서 그림 그리고 공예하는 것도 의외로 적성에 맞고
성적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4학년 때는 동아리 사람들하고 디자인 공모전 나가서 상도 받았었고요. 그런데 사실 그때 저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할머니한테 잘한 거요. 제가 대학생이라서 남들만큼 엄청 비싸고 좋은 건 못 해드렸지만 그래도 시험 기간 아닌 주말엔 꼭 할머니 보러 내려갔고 한 번도 빈손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알바해서 처음 월급 받은 날 일단 무작정 백화점에 갔습니다. 지하에 있는 식품관 가서 할머니 뭐 사드릴까 고민하는데 할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 국수 드시는 모습만 생각나더군요. 국수 먹으면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프다고 국수를 자주 해 드셨습니다. 그게 결코 맛있어서 드신 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소고기 사갔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뭐 이런 걸 사오냐고 했는데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동생도 이거 뭐냐면서 눈 번쩍이면서 먹는데 그게 또 그렇게 안쓰러웠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회사 다녀서 돈 많이 벌면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려, 내가 다 받아 먹을 거니까 아껴둬. 꼭 효도해야지. 10년 동안 내가 받은 사랑 전부 다 돌려드려야지. 할머니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할머니는 기다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동생이 딱 성인이 되던 해였습니다. 공부 잘했던 동생은 서울에 있는 학교에 합격해서 기숙사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예정대로 할머니는 고모네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강의 끝나고 기숙사 들어가고 있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 할머니가 이상해. 할머니가 숨을 안 쉬어. 기다리라고 전화 바로 끊고 119에 대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모한테 연락하고 저도 그 길로 바로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한창 할머니 댁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할머니 댁으로 오지 말고 병원으로 오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이미 동생은 눈물이랑 땀으로 다 젖어 있고 고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계시고 고모부도 눈 빨개지셔서 조카들 손만 꼭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아직 해드린 것도 없는데 해드려야 할 게 너무 많은데 할머니는 저한테 시간도 안 주고 너무 빨리 떠나셨습니다. 평소에 지병도 없으셨던 분이라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할머니는 강한 분이시니까 이렇게 죽음이 빠르게 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동생 말로는 늦잠 자고 일어났는데 할머니가 아직도 안 일어나셨길래 방에 들어가 보니까 주무시는 자세로 곧게 누워서 숨도 안 쉬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근경색이랍니다. 저는 과대한테 말해서 학교 며칠 쉬고 장례 치르고 할머니 댁 치우는 것까지 손을 거들었습니다. 동생은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급한 대로 고모네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고모랑 고모부는 할머니 방 치우고 저는 동생 짐 싸는 거 도와줬습니다. 작은 집에 무슨 살림살이가 그렇게 많은지 네 사람이서 꼬박 하루가 다 가도록 정리만 했습니다. 정리 끝나니 시간이 너무 늦어져 저도 고모네 가서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고모가 차려준 밥 먹고 기숙사 돌아가려고 하는데 고모가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고모는 방에서 낡은 정리함 같은 걸 꺼내오셨습니다. 왜 옛날 할머니 집 가면 실이랑 바늘 넣어두는 반지꼬리함 같은 거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거더라고요. 이거 엄마, 할머니가 전에 모아두셨던 것 같은데 너네한테 주려고. 고모가 뚜껑을 여는데 거기엔 낡은 흰 봉투 2개와 투명한 비닐이 나왔습니다. 투명한 비닐 안에는 도장과 통장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이름이 적힌 통장이고 하나는 우리 오빠, 너희 아버지 이름으로 된 통장이야. 그리고 이거. 고모는 저와 동생 앞으로 낡은 흰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받아든 봉투에는 각각 동생과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중학생 때 할머니는 글씨도 잘 못 쓰냐며 불평을 했는데 그 삐뚤삐뚤한 글씨체로 제 이름을 적어두셨더라고요. 그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12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밭농사 하신 거 모아두셨나 봐. 내가 드린 생활비도 안 쓰고 모아두신 것 같고. 참, 생활비 아끼지 말고 쓰시라니까.
오빠 이름으로 된 통장은 태우한테 줄게. 잘 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써.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은 딱 보아도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통장 안에는 1,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할머니께 해준 게 없는데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주고만 가시는구나 생각하니 다시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꼭 할머니께 받은 사랑 많이 베풀며 살아야겠다고요. 그리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었죠. 저는 졸업한 후 주얼리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여성 액세서리를 취급하는 회사였는데 대학 때부터 느꼈지만 제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한 3년쯤 다니다가 창업을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저랑 마음이 잘 맞던 회사 동료 한 명과 대학 시절 동아리 때 같이 공모전도 나가고 당시에 졸업 앞두고 있던 여자 후배까지 이렇게 셋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이랑 할머니가 아버지 이름으로 남기신 돈 합쳐서 공방 겸 사무실 얻고 필요한 기계들이랑 재료, 가구 등등 사고 간소하게 시작했습니다. 물론 돈 쓰는 건 제 동생과 상의를 했고요. 저 믿고 따라 나온 회사 동료는 저랑 동기의 동갑이었는데 감각도 좋고 무엇보다 성격이 엄청 좋아서 인맥도 넓고 마케팅 쪽에서도 잠깐 일했던 경력도 있는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입한 그 후배는 과 수석으로 입학해서 학교 다니는 동안 수석 자리 한 번도 놓친 적도 없고 고등학생 때는 유학도 다녀왔던 애였습니다. 그만큼 안목도 넓고 아이디어도 좋고 실력도 좋은 사람이었죠. 저희는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상품을 공장에 오더를 넣고 그 완성된 제품을 의류 브랜드 같은 곳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퇴사할 때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반년쯤 지나도 월세 내고 각자 겨우 100씩 가져가니까 상황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그 후배가 관둬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만두나 보다 생각했고 제가 100 아니고 50 가져가는 한이 있어도 이 친구는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좀 힘들지? 계속 이러니까. 아니요. 전 좋아요. 일하는 것도 재밌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래? 그런데 왜? 역시 월급이 너무 적구나. 아니요. 그것도 저는 괜찮아요. 회사 사정이야 하다 보면 나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왜 그만두고 싶은 건데? 그게요. 후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깊은 사정을 저에게 털어놓아 줬습니다. 후배는 유치원생 때 조실 부모하고 조부모님의 손에 키워졌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없이 외동으로 자란 후배는 조금 외로웠지만 유복하신 조부모님 덕에 부족한 것은 없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래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후배는 어린 나이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괜히 조부모님께 화내고 윽박지른 적이 많다고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유학 갔던 이유도 왕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도망치듯이 유학 가서 1년 반 동안 공부만 하다가 와중에 할아버지 부고 소식 듣고 돌아와서 검정고시 시험 보고 대학교 갔다고 하더라고요. 따돌림 당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사람도 잘 못 믿고 원래도 내향적인 성격이라 할머니한테 많이 의지를 하기도 했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할머니와 후배는 더 각별해졌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문제로 삼촌들이 싸우셔서 지친 할머니가 재산 대부분 다 내어주신 뒤로 후배랑 둘이 더 끈끈하게 의지하며 살고 있다고 했죠. 그런 걸 보고 자라서인지 돈에 대한 욕심도 많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배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 이유는 바로 그 할머니 때문이었죠. 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답니다. 사실 훨씬 이전부터 병원에서 검사도 하고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상태가 경미해서 괜찮았는데 급속도로 안 좋아지시는 바람에 얼마 전에는 혼자 집에서 나가기까지 하셨답니다. 다행히 경찰분들이 발견해서 찾을 수 있었다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자신이 돌봐드려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듣는 내내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후배가 말하는 후배의 할머니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냥 저희 할머니 모습만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주 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큰 결정인지 모르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질러버렸던 것 같네요. 그런 일 있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왜 말 안 했어? 할머니 모시고 와. 네? 할머니를? 왜요? 왜긴 할머니 돌봐드려야지. 내일 아침에 창고 싹 비워두고 바닥이랑 매트리스 새로 해놓을게. 이전에 여기 사무실로 썼던 사람들이 거기 원해 회의실로 활용하던 공간이라 넓어서 생활하기에 괜찮을 거야. 너희 집에서 회사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출퇴근하는 건 문제 없을 거고. 아, 혹시 대중교통 사람 많아서 불편할 것 같으면 얘기해. 출근 시간 늦춰줄게. 할머니 병원 가시거나 무슨 일 있을 때는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하고. 아니, 선배, 왜 이렇게까지 해요? 아니에요. 저 그렇게는 못 다녀요. 어떻게 그렇게 패를 끼쳐요? 그게 무슨 패를 끼치는 거야? 당연한 거지. 괜찮으니까 할머니 모시고 와. 나는 내 디자인이 너무 좋아. 지금 우리 회사에 네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나랑 함께 해주라. 제 말에 결국 후배는 흔들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후배는 회사로 할머니를 모시고 오게 되었죠.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도 그냥 편안했습니다. 저희 할머니 같았거든요. 저희 작업하는데 혼자 심심하진 않으실까 걱정했는데 요리조리 다니면서 구경도 하시고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은 정신이 온전하시다가 아주 잠깐씩만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긴 했지만 저랑 후배랑 동료랑 번갈아 가면서 할머니 떼 쓰는 거 맞춰드리고 산책도 하고 오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도 워낙 시원시원한 친구라 그런지 일하는 것보다 할머니랑 산책하는 게 훨씬 재밌다며 넉살을 부리기도 했죠. 그런데 할머니가 오신 뒤로 아주 크게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출이었죠.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던 저희 회사의 매출이 할머니가 오신 뒤로 크게 뛰었습니다. 할머니가 오신 첫 달에는 각자 200씩 가져가고도 남을 정도로 매출이 나왔습니다. 사실 다른 회사들에 비하면 그것도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저희한테는 전월 대비 2배가 뛴 거니까 엄청난 성과였죠. 그게 다 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공장 임대업을 했던 할머니는 엄청난 마당발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공인비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공장 사장님 소개해줘서 공인비 줄일 수 있었고요. 또 명품 브랜드도 많이 아시고 미술도 좋아하시는 분이라 저희한테 아이디어도 많이 주셨습니다. 확실히 연륜을 이길 순 없더라고요. 할머니가 아이디어 주신 토대로 만들어보고 거기에 저희가 더 살 붙여서 해보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거래처도 생기고 도매처에서 디자인 의뢰도 들어오더라고요. 후배는 저희 할머니가 복덩이네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렇게 매출 상승세를 타다가 위기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예상은 했던 일이었지만 후배한테 굉장히 좋은 회사에서 러브콜이 온 것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주얼리 브랜드였습니다. 일단 브랜드부터 저희 회사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 만큼 컸고 제안하는 연봉도 높았습니다. 그쪽 담당자 만나고 온 후배가 먼저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잡은 사람인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셔서 나가지는 못하고 사무실에서 맥주 한 캔씩 깠습니다. 선배, 저 오늘 담당자 만나고 왔는데요. 알아, 어때? 제안 좋지? 네, 좋긴 좋더라고요. 연봉도 세고 복지도 좋고 분위기도 자유로운 것 같고 이만했으면 됐다. 네? 너 나 많이 도와줬고 할머님 덕도 많이 봤어. 솔직히 너 아니었으면 이만큼 올라오기 힘들었을 거야. 너 충분히 더 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실력이야. 아, 아쉽다. 꽤 잘 맞았는데. 그치? 네? 선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가라고, 쿨하게 보내준다고. 네? 저희 이직 제안 거절하고 왔는데요.
한껏 멋있는 척 다 했는데 완전 민망하더라고요. 후배는 숨 넘어가게 웃었습니다. 그걸 왜? 아니 어떻게 거절해? 왜 못 거절해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할머니랑 떨어질 수도 없고요. 뭐? 그래서 거절했다고? 네. 뭐 할머니 아니었어도 거절할 이유는 넘치겠지만 일단은 할머니 때문이라고 해둘게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어쨌든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진짜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하고 복지도 더 잘 챙겨줬습니다. 한번 위기를 겪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후배가 필요하다는 걸요. 제 회사에도 저에게서도요. 할머니는 저희와 2년 정도 함께 하시다가 삼촌 댁으로 가셨습니다. 후배에게 삼촌이 3분 계셨는데 첫째, 둘째 삼촌은 재산에만 눈 멀고 할머니 아프실 때는 쳐다도 안 보던 사람들이고 셋째 삼촌은 할머니 아픈 거 아셨을 때 일 때문에 지방에 계시다가 이번에 올라오면서 할머니 모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더라고요. 삼촌네가 멀지 않아서 자주 찾아갈 수도 있고 외숙모도 좋은 분이라 믿고 맡길 수 있게 되었다며 후배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없는 자리는 막상 느껴보니 허전함이 컸지만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저희는 새로운 직원들과 새로운 일들로 그 허전함을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씨 예쁜 후배의 옆은 제가 채워줬고요. 사실 저 오래전부터 이 후배를 좋아했거든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면서부터 좋은 사람이다 싶더니 할머니 모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할머님이 삼촌 댁으로 가시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 후배를 보고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얼른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후배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제 날짜로 6살이 된 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참 사람 일 모른다더니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네요. 아내의 할머니는 지금 삼촌 댁에서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저도 아내랑 아이랑 종종 찾아뵙는데 가끔 증상이 나타나긴 하시지만 다행히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한테 못 해드렸던 걸 아내의 할머니께나마 해드릴 수 있어서 그때 쌓여있던 후회가 조금은 나아지는 기분입니다. 제 부모 대신 제게 사랑을 주신 할머니 덕에 저는 지금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덕에 소중한 인연이 생겼고 그 인연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준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할머님도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께 받은 사랑들 제 가족에게 더 많이 베풀면서 열심히 살 거고 다시 후회하는 일 없도록 매 순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